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말문제 특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목표는 이걸 한 4시간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양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게 4시간에 끝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단은 넉넉 잡아서 이제 2시간 더 이렇게 잡았는데, 아무튼 제가 빨리 끝내려고 노력은 하긴 할 건데, 그래도 한 6시간 정도 아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해요. 예. 이거 다 읽어주만 해도 뭐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 목차를 보시게 되면 13장으로 나눠서 반드시 이제 숙지는 하고 들어가야 될 거.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문제가 다 나오지는 않아요. 말문제가 보통 한 6문제에서 많을 때는 8문제까지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항상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항상 나오는 부분을 좀 제가 말씀드리면 1장, 2장 이건 반드시 나옵니다. 한 문제 이상씩 나와요. 1장, 2장 나오고, 그 다음에 개정 과목별 회계 처리에서 말문제로 잘 나오는 부분은 6장, 7장, 그 다음에 10장.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장도 이제 말문제로 이제 나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계산 문제가 더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나머지 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말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요걸 제외한 예를 들어서 뭐 주식기준 보상이라든가 법인세 회계라든가 뭐 그런 데서 이제 말문제 나오게 되면 꽤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런 부분은 또 이제 많이 또 적구들 들어가는데, 하여튼 요 부분은 필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뭐 3장, 4장, 5장 이런 부분은 이거는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계산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굳이 말문제만 위한 그런 자료는 아니고, 나머지 장들은 계산 문제 푸는데 그 계산 문제 풀기 위한 그런 지식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오늘 해주는 거는 다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이론 문제 나오는 부분은 1장, 2장, 6장, 7장, 10장이 조금 더 중요성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1장, 2장은 그냥 순수하게 말문제로만 나옵니다. 예. 그리고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1장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준서 내용이 아닙니다. 이론 체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론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한국 최대 국제기준이라는 그 회계 원칙이 이제 도출이 된 거죠. 이 이론에 근거해 가지고. 그래서 이론 체계 내용인데 반드시 여기서는 한 문제가 나와요. 자, 1번에 보게 되면 개념체계의 목적과 위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이게 문장 한 문장 정도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1번에 재정 목적이 있죠. 예, 재정 목적이 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개념 체계가 이제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재정 목적은 도움을 준다는 건데, 어떤 도움을 주는 거냐면 회계기준위원회한테, 회계기준위원회가 기준을 만드는데요. 예, 한국회계기준위원회에서 이제 여기서 회계 원칙을 만드는데, 이 회계 원칙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드는 걸, 새롭게 만드는 걸 재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회계학은 사회과학이니까 또 경제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기준에 있던 거를 고치는 거를 개정이다. 그래서 이제 기준위원회가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누구냐면 작성자가 되는 겁니다. 작성자. 그 작성자는 바로 경영자가 되는 거예요. 경영자. 그죠? 회사 격리 직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대표하는 자가 경영자니까, 자, 이러한 경영자가 일관된 회계 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다. 회사에 회계 처리하는데, 그래서 회계 정책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주요 이제 한국 회계 기준에 만드는 자, 그 다음에 작성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그냥 기타 모두 이해 관계자 해가지고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을 준다. 지문 하나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상 및 특징인데, 동그라미 1번은 뭐 종종 잘 나와요. 예. 개념 체계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념체는 기준이 아닌 겁니다. 그냥 이론 체계일 뿐이에요. 그래서 개념 체계의 내용하고 기준의 내용이 있을 때 누굴 먼저 우선하냐? 당연히 기준을 우선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선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지, 우선한다라고 하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회계기준위원회는 개념체계의 관점에서 벗어난 요구사항을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회계기준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반드시 개념체계에 근거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개념체계를 참고를 해서 만드는 거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념체계 관점에서 벗어난 요구사항을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이게 만약에 틀린 문장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3번에 보게 되면 자, 개념 체계가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있는 개념 체계도 2018년도에 개정된 내용이거든요. 네. 그럼 이 개념 체계에서의 자산의 정의하고 그 다음에 기준서에서 자산의 정의를 보게 되면 그게 서로 달라요. 네. 왜 그러냐면 개념 체계는 개정이 됐는데 아직 기준은 개정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기준에 있는 지금 자산의 정의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구 개념 체계에 근거한 거라는 거야.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개념 체계가 개정이 됐다고 해서 바로 기준이 자동 개정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이론 체계가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기준이 이제 개정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개념 체계 근거해서 아마 개정이 될 거예요. 구 개념 체계 내용들은. 아무튼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요 1, 2, 3번 요것도 이제 하나의 지문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독립된 문제로 나올 수 없어요. 그럼 개념 체계 전반적으로 물어봤을 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1, 2, 3번을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일반 목적 재무 보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종종 나와요. 특히 올해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일반 목적 재무 보고에서. 올해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자, 의의를 보게 되면 자, 동그라미 1번에 자, 일반 목적 재무 보고가 기업에 대한 재무 분고를 제공하는 거예요. 재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주로 대표적인 이 재무 정보의 수단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재무제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목적 재무 보고 정보 이용자한테 기업의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되는 거는 재무제표가 되는 거다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재무 정보를 제공한다고 그래 나왔는데 경영자가 그러니까 공급자가 되는 거죠. 그럼 정보 이용자 수요자한테 그 기업 실체에 대한 재무 상태, 경영 성과 등. 그래서 이 재무제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 상태표하고 그 다음에 성과를 나타내는 포괄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등이 있죠. 등에 해당되는 거는 요 기본 재무제표에서 파생되는 게 있어요. 자본변동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가 바로 이제 주석이에요. 그래서 주석은 각 재무제표의 일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일부에 해당이 되니까 주석도 재무제표에 포함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전체 재무제표에 대한 범위로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중에서 이제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계산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정보는 그 정보에 대한 수요는 매우 다양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것은 가능이 아니에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양한 수고. 그래서 기업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산출해서 제공하는데 이를 일반 목적 재무보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만족을 시킬 수는 없는데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수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일반 목적 재무보고가 되는 거고 그 재무보고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재무제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즉 정보 이용자 최대 다수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는 재무 정보를 공통적으로 제공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종종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다 만족을 못 시키는 건 불가능하지만 공통적인 요구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자, 일반 목적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작성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회계 기준이고 크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국채택 국제기준이 있고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바로 한국채택 국제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이 두 가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데 한국채택 국제기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해외 시장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 상장 기업은 무조건 강제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 강제 적용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비상장이라고요. 그래서 비상장 기업들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해도 되고 아니면 이 한국채택 국제 기준을 적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은 선택이 되는 거고 상장과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강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장 기업과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한국채택 국제 기준 얘들은 강제로 적용해야 되는 거고 그 이외의 기업은 선택이에요. 한국채택 국제 기준에 따라서 작성해도 되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해도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는 거. 예. 자,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목적 재무보고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그 재무 정보는 당연히 뭐예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 정보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용한 보고 기업에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게 목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가 기대하는 수익에 의존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정보 이용자 관련해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일반 목적 재무보고에 대한 이 정보에 대한 주요 이용자하고 주요 이용자가 아닌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용자를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주요 이용자는 누가 되는 거냐면 그 기업의 재무 정보를 얻는데 재무제표에 의존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의 재무 정보를 얻는데 재무제표에 의존하는 자들. 자, 그래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투자자니까 이 투자자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뭐냐면 그 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채무증권이 그 채무증권 같은 게 사채 같은 경우 투자하게 되면 그때는 채권자가 되는 거고, 투자자는 채권자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의 사채 같은 게 투자한 경우에, 그 다음에 기업이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그때는 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채권자는 이제 타인 자본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주는 자기 자본을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자들. 잠재적 투자자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현재 투자자가 되는 거고,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사람은 잠재적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잠재적 투자자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밖의 자들, 돈 빌려준 사람들, 대여자. 그 다음에 기타의 채권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한테 내가 원재료를 그렇죠? 외상으로 내가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매출 채권으로 기록할 거잖아요. 그러한 채권자들. 그래서 이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주요 이용자가 되는 거예요. 일반 목적 재무보고에. 그리고 이제 주요 이용자가 된다는 거는 재무제표에 의존한다는 거죠. 그 기업의 재무정보를 얻기 위해서. 근데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게 누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경영자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영자는 주요 이용자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언제든지 기업 내부에서 기업에 대한 재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이용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동그라미 2번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요 정보 이용자에 대해서 주요 이용자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인데, 일단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가 제공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이제 재무제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재무제표에 보게 되면, 재무상태표에 보게 되면 기업에 어떤 정보가 있냐면 기업의 자산, 그 다음에 부채, 자본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 자산, 부채, 자본을 어떻게 표현하냐? 자, 동그라미 1번에 경제적 자원, 그게 바로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경제적 자원에 대한 청구권자, 청구권자가 이제 둘로 구분되는 거죠. 회사채에 투자한 채권자하고 주식에 투자한 주주. 그래서 채권자 지분은 우리가 부채로 표시하는 거고, 주주에 대한 지분은 우리가 자본으로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재무 상태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 상태는 어느 일정 시점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동그라미 2번은 변동이라고 나왔잖아요. 이러한 경제적 자원과 이 청구권에 대한 변동 사항인데, 변동이라는 건 어떤 기간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과 관련된 거는 기간에 관련된 재무제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관련된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게 포괄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그거는 재무 성과에 기인한 거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가 현금 흐름표가 되는 거고, 재무 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거, 즉 손익거래의 결과가 아닌 자본거래의 결과에 기초한 그 변동사항을 나타내는 게 바로 자본 변동표가 되는 거다. 그게 이제 재무제표의 이제 주요 이제 내용들이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기업의 경제적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책임을 이행했는지에 대한 수탁 책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금 투자자들이, 그렇죠. 투자자들이 결국은 뭐예요? 자본을 제공한 거예요. 돈을 빌려주거나 그 다음에 주식을 내가 구입해서 돈을 투자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운용하는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경영진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뭘 통해서? 재무제표를 통해 가지고 수탁 책임, 즉 경영자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도움을 제공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 세 가지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 4번이 시험에 종종 잘 나옵니다.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한계점. 이러한 일반 목적 재무 보고에 대한 한계점이다. 단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는 정확한 서술보다는 거기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 뭐예요? 추정이라든가 어떤 판단이라든가 모형에 근거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개정 과목별 회계 처리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뭐 우리 재평가 모형이다, 공정가치 모형이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 모형에 근거하는 거고 충당부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추정을 하잖아요. 추정치.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내용들이 물론 정확한 서술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대부분 다 상당 부분 추정 판단 모형에 근거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체계는 그 추정 판단 및 모형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한다. 그걸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주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으면 제공할 수도 없다는 거. 그게 한계점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으면 제공할 수도 없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원천에서 입수한 관련된 정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3번. 여기도 잘 나오죠. 그 재무 정보가 그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진 않지만 그 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데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4번은 우리가 개인에 따라서 다 주요 이용자에 따라서 욕구의 수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통적인 수요를 충족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한계점, 단점이 되는 거다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2절. 2절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개념책에서. 시험에서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은 바로 이 2절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적으로 봤을 때 이제 1절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가 이제 뭐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해주고 있다가 그다음에 2절에서는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그 재무 정보에 대한 속성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 그 정보의 속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그 정보의 속성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근본적 질적 특성. 그다음에 보강적 질적 특성. 그러니까 재무정보는 일단 정보 이용자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특성이 바로 근본적 질적 특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 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그 재무정보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강적 질적 특성은 뭐냐면 일단은 그 재무정보가 근본적 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어서 유용한 재무정보인 경우에 보강적 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으면 더 유용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 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강적 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재무정보는 유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바로 뭐예요? 근본적 질적 특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만족한 상태에서 이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더 유용성이 더 보강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근본적 질적 특성에 해당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 적합성하고 표현의 충실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 적합하면서 충실하게 표현돼야지만 우리는 그 재무 정보는 유용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목적 적합하면서 충실하게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 만족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고 보강적 질적 특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을 갖춘 상태에서 비교 가능성이라든가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이 있으면 그 정보에 대한 유용성은 더 증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엔드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중에서 어느 하나만 만족하면 더 유용해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화야 돼요. 우화. 다 만족해야지만 보강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유용한 상태에서 추가로 이걸 만족을 하면 요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만족을 하게 되면 그때는 더 유용해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질적 특성에 대한 의의를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동그라미 2번 내용이 지금 제가 설명이 된 거고 거기 박스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근본적 질적 특성은 반드시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한 정보의 특성이 희생이 될 수는 없다는 거야.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희생이 불가능하지만 보강적 질적 특성은 이건 반드시 다 만족해야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한 정보를 선택을 했을 때 어떠한 질적 특성이 선택이 됐을 때 다른 특성은 희생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비교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게 더 유용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 가능성의 선택으로 인해서 검증 가능성은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희생될 수 있다. 뭐 이런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희생이 가능하다. 대신 유용화되기 위해서 더 유용해지기 위해서 가능한 극대화시켜야 된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근본적 질적 특성. 그러면 이제 목적 적합성하고 표현의 충실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먼저 목적 적합성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숙지해야 될 내용들이 거기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넘버링 쳐놓은 게 이게 이제 시험에서 이제 목적 적합성과 관련해 가지고 출제된 지문들입니다. 이걸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걸 벗어나는 그런 개념체계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누구나 다 처음 보는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은 반드시 다 한 번은 다 숙지를 해야 되겠죠. 1번은 뭐냐면 일단은 이 목적 적합성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의사결정과의 관련성. 그래서 목적 적합성을 우리가 관련성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관련성이란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그 정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거. 그게 관련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사결정에 꼭 필요한 정보로서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있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정보에 따라 가지고 의사결정이 달라진다는 거는 그 정보로 인해서 의사결정에 차이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목적 적합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냐 이렇게 해서 그 목적 적합성에 대한 요건인데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정보가 예측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확인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성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바로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기 위한 요건이 되는 거예요. 요건. 그렇죠? 요 세 가지는 다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측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 목적 적합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확인 가치고 있으면 목적 적합하다. 물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겁니다.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성과 관련해서는 요거는 이제 기업 특유의 목적 적합성을 의미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뒤에 또 설명이 되는 겁니다. 중요성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측 가치, 확인 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의사결정에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예측 가치는 이제 예측 가치와 관련해서 예측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 그 정보가 반드시 그 미래의 예상치, 예측치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신이 아닌 이상은 그 정보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정보를 사용하게 되면 그 재무정보는 예측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삼성전자에 주식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분기 재무제표를 이용했다. 그 재무제표는 예측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동그라미 2번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3번에 보게 되면 예측 가치를 높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례에 해당되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게 되면 확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확인 가치. 확인 가치는 한마디로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거거든요. 이 재무 정보를 통해서 과거 의사결정을 평가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피드백은.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가지고 과거에 대해 투자 의사결정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평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거나 과거 평가를 확인한다는 거는 과거에 내가 투자한 의사결정이 맞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과거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이 내가 틀렸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경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과 변경시키는 걸 우리가 피드백을 제공한다. 자, 그게 바로 확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재무 정보는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가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과거를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과거 의사결정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재무제표는 확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미래 의사결정에 내가 예측치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재의 재무제표는 예측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를 갖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6번에는 이제 중요성인데 중요성이라는 거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그 재무정보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중요성은 개별 기업의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그 기업의 성격 규모에 근거해 가지고 해당 기업의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 합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7번 이 지문이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중요성과 관련해서
이 중요성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업 특유의 목적 적합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중요성 기준은 이거 이제 금액으로 이제 우리가 나타내거든요. 보통 이제 금액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자, 매출 10억이 누락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 10억 누락된 그 정보가 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냐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매출이 100억인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출 10억 누락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매출이 100조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 10억 누락한 거는 그건 중요한 정보가 아니에요. 1원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주머니 100만 원에서 한 1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 그게 10억 정도 되는 거예요. 100조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중요한 정보가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성 기준이라는 거는 기업마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게 아니죠. 기업마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는 모든 기업의 매출 10억이라는 게 그 중요한 정보를 의미하는 건데 그 기업의 규모가 100조인 기업도 있고 100억인 기업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기업은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성은 기업 특유의 목적적 값이다. 기업마다 다르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중요성 기준 금액은.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성 기준은 미리 정할 수가 있다, 정할 수가 없다. 미리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준위원회에서는 이 중요성 기준 금액을 미리 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중요성 기준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이 금액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의사결정에 따른 임계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계치. 어떤 경계에 있다는 금액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7번과 8번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요성과 관련된 내용. 그래서 목적적 합성은 예측가치, 확인가치에 대한 그 의미, 그 다음에 중요성과 관련된 이 내용을 잘 숙지를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현 충실성 두 번째로. 이게 1장과 2장 설명이 좀 길어요. 이 지금 우리 말 문제에서 1장과 2장은 반드시 나오거든요. 두 문제 아니면 많게는 네 문제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이 설명이 길고 그 뒤에 나오는 개정 과목별은 그 무형자산 충당부채 정도만 좀 설명이 조금 길지 수익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설명이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1장과 2장은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자, 표현의 충실성인데 자,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하면서 충실하게 표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충실하게 표현되냐? 그게 동그라미 3번이에요. 예. 자, 완벽하게 충실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서술은 뭐 서술이라는 거는 어떤 거래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겠죠. 예.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그 다음에 오류가 없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충실한 표현이 되기 위한 요건이 되는 거예요. 아까 목적 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예측 가치, 확인 가치, 그 다음에 이제 기업 특유의 목적 적합성인 중요성이 이제 목적 적합한 정보에 대한 요건을 우리가 봤고 지금 표현의 충실성에서는 완전성, 중립성, 예, 오류가 없어야 된다. 이게 요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에 대한 요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자, 그럼 먼저 완전성이 나오죠. 동그라미 4번이에요.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이게 기업이 모든 정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정보 이용자가 그 기업의 어떤 거래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우리가 모두 제공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의 모든 정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 이용자가 요구하는 그렇죠? 그 거래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된다. 그게 완전성이 되는 거고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빠짐없이 어떤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근데 중립적이라는 거는 이거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편의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 정보가 중립적 서술이 목적이었거나 영향력이 없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왔죠. 그래서 중립적이라는 건 편의가 없는 것으로서 그 중립적 정보는 목적이 없거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 언론이에요. 언론. 언론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할 때 그렇죠. 편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언론 같은 경우에도 다 뭐예요? 그 정보를 제공하는 다 목적이라든가 그게 또 미치는 영향력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가 뒷받침돼야 되냐면 신중성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중성은 뭘 의미하는 거냐?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판단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게 바로 신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중성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 신중성의 의미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같은 겁니다. 그럼 이제 주의를 어떤 식으로 기울여야 된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7번이죠. 신중을 기한다는 것은 자산과 수익이 과대 표시되지 않고 부채와 비용이 과소 표시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자산과 수익이 과대, 부채와 비용이 과소 표시되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순자산이 이게 자산에서 부채 뺀 거죠. 그 다음에 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자산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BS에서 이제 순자산에 대한 정보가 있고 순이익에 대한 정보는 IS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경영성과니까. 순자산이 과대가 되면 순이익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순자산과 순이익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순자산이 과대가 된다? 그럼 순이익도 과대가 되고 순자산이 과소가 된다? 순이익도 과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신중을 기한다는 것은 순자산과 순이익이 과대 계상되지 않게 표시하라는 거예요. 순자산과 순이익이 과대 계상되지 않게. 그러니까 자산과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대 계상되면 안 되는 거고 부채하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소 표시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산과 수익이 과대 계상되고 부채와 비용이 과소 표시가 되면 순자산과 순이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대 계상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신중을 기한다는 것은 이렇게 순자산과 순이익이 과대 계상되지 않게 우리가 이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신중을 기한다는 것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하던 겁니다. 신중을 기한다는 것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장 유용한 정보 전달 방법이 비대칭이라면 특정 기준에서는 비대칭을 포함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신중을 기한다는 게 정보의 비대칭성을 포함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정 정보에 대해서는 비대칭이 포함될 수 있다고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예가 바로 뭐냐면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손실, 충당부채, 우발부채하고 우발자산에 대한 관계다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일단은 이 비대칭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이게 이제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순자산과 순이익을 과대 표시하지 말라는 게 고의적으로 순자산과 순이익을 또 낮게 표시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순자산과 순이익을 과대 표시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순자산과 순이익을 과대 표시하지 말라는 거지. 이게 고의로 순자산과 순이익을 과소 표시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신중성을 기한다는 게 이게 과대 표시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어느 하나의 비대칭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간혹 가다가 그렇죠? 비대칭을 포함하는 정보가 그게 재무정보에 대한 유용성이 더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 그건 허용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 저가법을 적용합니다. 저가법. 이 저가법을 적용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원가하고 시가하고 비교해서 낮은 걸 선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가가 원가보다 높아지게 되면 일단은 높게는 계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높게는 계상하지 말고 대신 시가가 원가보다 하락하게 되면 이거는 계상을 하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신중을 기한다는 게 이거는 비대칭을 나타내는 거죠. 왜냐하면 신중을 기한다는 거는 이 재고자산에 대한 적절한 자산성을 나타내는 건데 얘는 뭐예요? 올라가는 거는 허용하지 않고 떨어지는 거는 허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자산을 낮게 평가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는 무슨 정보가 되는 거야? 비대칭적인 정보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정보 이용자한테 더 유용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야?
허용해 줄 수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중을 기한다는 것은 비대칭의 정보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재무 정보를 더 유용하게 제공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일부분 예외적으로는 비대칭을 허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례가 바로 뭐냐면 재고자산에 대한 적합법, 평가손실 인식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어떤 거예요? 우리 우발자산, 충당부채, 우발부채, 충당부채, 우발자산이죠. 얘네들은 인식이 서로 달라요. 우리가 우발자산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주석으로 공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채는 그렇지가 않죠. 부채는 가능성이 높으면 뭘로 인식이 되는 거야? 충당부채로 인식이 되는 거야. 물론 극히 예외적으로 신뢰성 있게 추정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우발부채로 주석 공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에 대한 인식과 그다음에 지금 자산에 대한 인식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비대칭적이죠? 동일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비대칭의 정보도 포함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8번에 자, 이번에는 이제 오류가 없다는 거.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왔죠. 오류가 없다는 거는 모든 면에서 정보가 다 정확하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생산하는데 거기에 적용되는 절차에 대해서 오류가 없음을 의미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 정보가 반드시 정확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 절차상의 오류가 없음을 우리가 오류가 없다는 걸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9번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의 이 재무 정보는 물론 정확한 서술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 다 우리가 상당 부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추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추정치를 사용하는 게 그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는 건 아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이고 최선의 추정치를 사용하면 그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은 훼손되는 게 아니다 합니다. 그게 바로 9번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번과 9번이 표현의 충실성과 관련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게 되면 근본적 질적 특성에 적용이 있는데 이게 근본적 질적 특성은 적용할 때 적용 순서가 존재합니다. 자,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뭐부터 먼저? 일단 정보들 중에서 가장 목적 적합한 정보를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럼 이게 이제 선택이 됐죠? 그 다음에 이 선택된 이 정보가 충실하게 표현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목적 적합한 정보를 선택을 하고 그게 충실하게 표현되면 그게 이제 정보로서 이제 우리가 제공이 되는 거고 가장 목적 적합한 정보를 선택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다른 정보들 중에서 가장 목적 적합한 정보를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게 또 충실하게 표현되는지를 이거를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 질적 특성은 정보를 우리가 생산을 할 때 절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가장 목적 적합하냐 아니면 충실하게 표현되냐. 그러니까 가장 목적 적합하냐 그 다음에 충실하게 표현되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서 차선의 목적 적합한 정보를 선택하고 충실하게 표현되는지를 반복적으로 적용한다. 자, 그게 동그라미 1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근본적 질적 특성 간의 절충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절충 얘기는 뭐냐면 목적 적합한 정보인데 충실한 표현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떨어진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자산에 대한 우리가 측정 기준이 이제 크게 뭐 원가로 측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공정가치로 우리가 측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공정가치 정보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가 정보는 상대적으로 목적 적합한 정보, 요 목적 적합성은 떨어지긴 하지만 대신 이거는 충실한 표현을 제공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 자산을 내가 표현을 할 때, 그 자산을 측정을 할 때 원가 정보로 내가 공시할 거냐 아니면 공정가치 정보로 공시할 거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선택의 기준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 중에서 가장 목적 적합한 어느 걸 선택했을 때 더 목적 적합한지를 더 유용한지를 판단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정보 간의 근본적 질적 특성 간의 즉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간에 무슨 절충이 필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준서 보게 되면 보통 이렇게 있잖아요. 투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적용되어 있어요? 원가 모형 아니면 공정가치 모형. 유형 자산도 뭐예요? 원가 모형 아니면 재평가 모형. 그 이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게 바로 뭐냐면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가 정보를 제공하는 게 더 유용한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공정가치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더 유용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은 그렇게 선택적으로 적용해놓고 만들어 놓고 선택은 누가 하라는 거야? 기업 경영자인 너가 판단했을 때 더 유용한 재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하라는 거야.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개념체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목적 적합성하고 충실한 표현 간의 절충 관계를 따져가지고 정보를 제공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내용이 되는 겁니다. 설명 너무 자세하게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근본적 질적 특성은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장과 2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강적 질적 특성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보강적 질적 특성은 크게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해서 이제 목적 적합성과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는 것 모두를 충족하는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이다. 그럼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단은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질적 특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 유용한 상태에서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이 있으면 그 재무 정보는 더 유용해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근본적 질적 특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유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3번에 동일하게 근본적 질적 특성을 가진 2가지 이상의 방법 중에서 그러니까 둘 다 근본적 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유용한 정보인데 그 중에서 어느 방법을 사용할지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럼 둘 다 유용한 정보인데 어떤 걸 사용하는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도움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강적 질적 특성이. 둘 다 유용한 정보인데 A하고 B라는 정보가 있는데 A는 보강적 질적 특성을 더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B보다 뭐야? 더 유용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선택에 이제 도움을 제공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강적 질적 특성에서 이제 비교 가능성. 이게 이제 이 중에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또 내용이 많은 거는 비교 가능성이에요. 비교 가능성. 자, 비교 가능성은 일단은 얘는 정보 자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정보 간의 특성이에요. 다른 것들은 그 정보 자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보 자체의 특성. 근데 얘는 비교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정보끼리 이제 비교해서 이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정보 간의 특성이다. 자, 그래서 정보 이용자들이 각 정보들 간의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특성이 바로 비교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보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정보가 서로 유사한 정보는 유사하게 표현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차이가 나는 거는 서로 차이가 나게 표현돼야지만 비교가 가능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됐죠? 예. 그리고 2번에 보고 기업에 대한 정보는 다른 기업에 대한 유사한 정보 및 해당 기업에 대한 다른 기간이나 다른 일자의 유사한 정보와 비교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의미예요. A 기업과 B 기업 간에 비교하는 거. 이걸 우리가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A 기업의 X1년도 정보하고 X2년도 정보를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기업 간 비교 가능성, 얘는 우리가 기간별 비교 가능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3번이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3번, 4번 뭐 이런 것들이에요. 특히 3번이 중요해요. 일관성은 자, 일관성은 뭐예요?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처리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회계 처리하는 게 그 일관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건 동일하게 회계 처리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거는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서로 유사한 건 유사하게 보이게 되는 거고 다른 것은 다르게 회계 처리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은 차이가 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일관성이 유지가 되면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보이게 되고 서로 다른 것은 차이가 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즉 일관성이 유지가 되면 비교 가능성이 제고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 간의 관계를 봤을 때 이 둘이 서로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일관성은 비교 가능성에 비해서 이제 비교 가능성과 비교해 봤을 때 비교 가능성은 목적이 되는 거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게 바로 일관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이 유지가 되면 비교 가능성이
증가가 된다. 자, 그래서 서로 둘은 동일하지는 않지만 즉 비교 가능성은 목표가 되고 일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교 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통일성은 뭐냐면 서로 다른 것도 같게 보이게 하는 게 그게 통일성이에요. 자, 근데 비교 가능성은 서로 다른 것은 다르게 보여야 되고 유사한 것은 같게 보이게 하는 게 그게 비교 가능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에 보게 되면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하면 비교 가능성은 감소가 된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A기업 같은 경우에 X1년도하고 X2년도에 재고자산을 평가를 할 때 자, X1년도에는 선의선출법으로 평가를 했는데 X2년도에 이 회계 정책을 변경을 했어요. 평균법으로. 그러면 선의선출법으로 평가했을 때하고 평균법의 가정을 썼을 때, 이 원가림의 가정을 썼을 때 이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르게 나타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X1년도하고 X2년도의 이익을 비교를 할 때 비교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서로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하게 되니까 일관성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일관성이 낮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하게 되면 일관성이 떨어져 가지고 비교 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뒤에서 회계 정책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회계 정책 변경을 허용해주는 또 예외가 있죠. 그럼 허용해주는 그 예외는 뭐냐면 지금 당장 내가 요 회계 처리 방법을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당장의 비교 가능성은 감소될지 모르겠지만 이 회계 변경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제공하는 재무 정보에 대한 목적 적합성은 더 높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적 적합성이 근본적 질적 특성이 보강적 질적 특성보다는 더 상위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상위 개념을 충족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니까 기업은 이런 회계 정책, 이 회계 변경에 대해서 허용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허용되는 예에 들게 되면 그때는 허용을 해주는데,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면 알겠지만 회계 변경에 허용되는 예 중에서 가장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회계 변경을 허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금지하지요. 왜냐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더 목적 적합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하고 연관이 되냐면, 자, 거기 맨 뒤에 회계 변경 한번 볼게요. 회계 변경. 우리 기준서에 보게 되면 66페이지. 예. 67페이지다. 67페이지. 아니다. 이거 어디였지? 66페이지입니다. 회계 정책 변경에 대한 요건 2번이 있죠. 그러니까 회계 정책 변경은 원칙적으로는 금지예요, 금지. 왜 그러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회계 처리 방법을 대체하게 되면 비교 가능성이 감소가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 대체로 인해서 회계 정보가 더 유용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허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예로서 동그라미 2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더 신뢰성이 있고, 더 신뢰성이 있다는 게 뭐냐면 더 충실한 표현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신뢰성이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근본적 질적 특성을 만족하는 경우라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비교 가능성이 희생될 수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는 거니까 당연히 바뀐 걸로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또 이제 변경의 예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번에 비교 가능성은 감소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더 유용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면 허용해 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게 되면 근본적 질적 특성을 충족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비교 가능성은 달성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과 6번이 이게 이제 비교 가능성의 가장 대표적인 지문들이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틀린 지문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검증 가능성이 있죠. 검증 가능성의 정의가 동그라미 1번이에요.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그 재무 정보는 검증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반드시 일치된다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일치되는 게 아니라 어떤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는 검증 가능하다. 그래서 완전히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검증 가능할 때 우리가 이제 추정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추정치를 사용하는데, 자, 그 추정치가 반드시 어떤 단일의 점 추정일 필요는 없다 같은 겁니다. 어떤 우리가 금액을 예상을 하는데 그 금액 예상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100억, 손해배상했을 때 손해배상의 주고로 예상되는 금액이 100억.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정치를 사용하는 건데 반드시 점추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금액으로 우리가 추정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량화된 정보가 검증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일의 점추정치여야 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점추정 필요 없이 뭐 우리가 기대값으로 추정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범위로 추정할 수도 있고, 예, 확률로도 우리가 검증될 수가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단일의 점추정치여야 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검증은 직접 또는 간접, 예,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간접도 포함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미래 기간 전까지는 어떤 설명과 미래 전망 재무 정보를 검증하는 것이 전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굉장히 뭐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뭐요? 예, 검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초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추정하는 게 굉장히 뭐요? 어렵다는 거죠. 예. 매우 불확실한 상황을 이제 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적시성은 뭐냐면 필요할 때 정보가 제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때 이용 가능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오래된 정보는 적시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자, 어떤 경우에 우리가 추세를 분석했을 경우에는 비교 정보를 의미하는 거죠. 그때는 그 재무 정보가 오래된 정보기는 하지만 적시성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당기 2023년도에 당기 순이익이 자 10조예요. 그럼 우리 회사의 경영 성과가 좋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냐? 2022년도에 1년 전 정보, 오래된 정보를 보니까 이때 100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10조만 놓고 봤을 때 금액의 크기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보게 되면 이거는 이익이 지금 좋은 게 회사가 좋은 상황이 아니라 회사가 지금 나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10분의 1로 감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2022년도 정보는 오래된 정보지만 지금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래된 정보는 적시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추세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적시성이 있을 수가 있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의 이해 가능성을 보게 되면 이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쉽게 이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징 지으며 표시하는 정보를 우리가 이해 가능하게 된다는 특성을 의미한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 그렇죠? 뭐 줄 긋고 뭐 이렇게 별표 치고 밑줄 긋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우리 형광펜 칠하고 이런 거 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나중에 우리가 복습할 때 이해하기 쉽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2번에 일부 현상은 본질적으로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재무 정보를 하더라도 우리 고급 회계에 가보면 연결 회계가 있거든요. 그 연결 회계는 그 내용 자체가 어려워요. 그 회계 그 내용 자체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재무 정보를 하더라도 재무제표에서 제외하게 되면 그때는 완전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배가 되는 거죠. 완전성이 뭐예요? 내가 어떤 서술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모두 공시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필요한데 모든 정보를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 정보 자체가 어렵다고 해서 제외한다는 거는 완전성을 위배한다. 그래서 완전성을 위배하게 되는 거니까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3번은 이게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이해 가능성 측면에서 정보 제공자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3번은 이해 가능성과 관련해서 정보 제공자 측면이 아니라 정보 이용자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계 정보는 그냥 우리가 일반인은 회계 정보를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회계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계와 관련된 합리적인 지식 수준은 필요하다는 거죠. 합리적인이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시험에서 뭘로 나왔냐면 이건 다른 이제 회계사 시험에서 나왔는데 전문적인 지식으로 나왔어요. 이해 가능성을 위해서 정보 이용자가 전문적인 지식 수준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틀린 문장이 됐습니다. 그때가. 자, 그래서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부지런히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이용자를 위해서 작성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이해 가능성이 정보 이용자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용자도 자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다는 거죠. 즉 모든 정보 이용자를 이해시킬 필요는 없다 하는 겁니다. 예. 자문가의 도움을 자문가라는 건 뭐 저 같은 사람 이제 찾아오면 제가 이제 잘 이해시켜 드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네 가지가 예, 이게 이제
보강적 질적 특성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적용 순서를 우리가 이제 따져보는 건데, 보강적 질적 특성은 적용,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본적 질적 특성은 규정된 적용 순서가 있죠. 왜 그러냐면 걔는 두 개를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일단 목적 적합한지를 판단을 하고, 가장 목적 적합한지를 판단을 하고, 그러면 충실하게 표현되는지를 판단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가지고 반복적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 질적 특성에서는 순서가 적용돼요. 왜냐하면 두 개를 동시에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만족해야 될 순서를 적용해주고 있지만, 이거는 네 개를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게 아니죠. 이 중에 어느 하나만 만족하게 되면 뭐야? 더 유용해질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순서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때로는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어느 다른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을 만족하게 됐을 때 다른 보강적 질적 특성이 어떻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희생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내용, 그 내용이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예를 들어서 새로운 회계 기준의 전진 적용으로 인한 비교 가능성의 일시적 감소는, 새로운 회계 기준을 전진 적용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전에 사용했던 회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지금 바뀐 거로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비교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새로운 회계 기준이 이제 앞으로의 정보를 제공할 때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은 희생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 상위 개념이잖아요. 더 상위 개념.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은 근본적 질적 특성은 더 상위 개념이 되는 거예요. 보강적 질적 특성에. 그렇기 때문에 보강적 질적 특성은 이렇게 희생될 수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7번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모든 이렇게 유용한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 질적 특성도 갖추고 또는 보강적 질적 특성을 갖춘 이런 재무 정보가 있는데, 이런 재무 정보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원가 제액이에요. 아무리 좋은 정보라 할지라도 그 정보로부터 얻는 효익과 비용 간의 관계를 따져가지고 당연히 그 정보로부터 얻는 효익이 더 커야지만 그게 정보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지, 아무리 좋은 유용한 정보라 할지라도 그 정보로부터 얻는 효익과 비용을 비교해 봤을 때 비용이 더 크다라고 하면 그건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보를 생산했을 때 거쳐야 될 관문이 바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원가 제약이 되는 거다 한 겁니다. 그래서 원가는 재무보고로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포괄적 제약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그 재무정보의 효익이 원가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용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게 원가죠. 그래야지만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2절까지가 바로 재무정보에 대한 질적 특성에 대한 내용인데, 아마 재무정보에 대한 질적 특성 내용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저보고 올해 뭐가 나올 거 아니냐 예상한다라고 하면 가장 지금까지 나왔던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가장 나올 가능성이 큰 놈을 선택하는 거죠. 그게 바로 2절 내용이 되는 거예요. 유용한 재무정보에 대한 질적 특성. 됐죠?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3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이 좀 시간이 길어요. 1장, 2장 끝나면 이제 나머지는 굉장히 빨리 나갑니다. 자,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